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320페이지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금융이론인데, 자, 다음 중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죠? 왜냐? 원금을 첫 번째 달에 더 많이 갚죠. 원금을 많이 갚기 때문에 원금 회수 위험은 적습니다. 자, 1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죠. 2번 점증 상환 저당 대출 방식은 초기에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및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는 작죠. 이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은 초기에 마이너스 V의 원금 상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적습니다.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2번 정답.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 측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위험을 어떻게 돼?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적죠. 자,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미래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이 젊은 소득계층, 부부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2번 정답이고요. 자, 20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연금식 저당대출, 영모기지론이죠.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노년계층에게 적합한 우리가 대출 방식이다. 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노년계층의 노후생활자금 용도로 도입된 제도가 역모기지론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예상이 되면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금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정이자율 저당 방법 선호한다니까 틀렸죠.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변동이자율 저당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왜냐하면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번 정답.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이자율 저당 방법의 일종으로서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금리 저당 대출을 보면은, 자, 이 변동금리 우리가 대출에 있어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줘서 나오겠죠. 이때 이 기준금리가 바로 지표금리죠. 이 지표 우리가 금리가 바로 이 기준금리인데, 이 기준금리로서 우리는 크게 둘로 볼 수 있죠. CD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자, 이때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이니까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코픽스 금리가 있죠. 코픽스 6개월 1년 이자율 조정 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코픽스 금리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자,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게 바로 코픽스죠. 코픽스. 네? 코픽스 금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대출 수수료를 공제하고 융자를 받는 경우에 실제 이자율은 계약 이자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겠죠. 자, 여러분이 실제 융자 받은 금액이 어떻게 돼? 이 계약상에 우리가 융자 받은 금액보다 적죠. 수수료를 공제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이자율은, 여러분 계약상의 융자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이자율은 약정상의 계약 이자율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고, 5번 융자 비율은 레버리지 효과와 정해 관계가 있다. 자,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이죠. 자,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우리가 많을수록 우리가 투자의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플러스 정해 관계에 있으나 금융상의 위험. 자, 여러분이 금융상의 위험, 또 이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금융상의 위험도 높아지죠. 또 이것도 정해 관계에 있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대출 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단 대출 금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모기지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이 고정금리인데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자, 매월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해서 월 상환액, 월 우리가 상환액 중에서 이자 지급액이 차지하는데 월 상환액,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에서 매월 상환액은 똑같죠. 일정한데 이자 지급액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늘어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원금 상환부담이나 모기지론 원금 상환부담은 점차 증가한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원금 상환액, 모기지론에서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의 원금 상환액 부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의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 부담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줄어들겠죠. 원금 상환 부담은 점차 감소합니다. 증가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채무자의 원금 상환 부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보다 점차 감소합니다. 3번 장기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때는 모기지론 대출을 받는 것,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변동금리 대출 받는 것보다 유리하겠죠. 3번 정답. 다른 대출 조건이 같다면 대출 후에 첫 번째 달에 차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금액은 시중은행 대출이 모기지론보다 더 높다 하니까 틀리죠. 모기지론보다 우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낮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변동금리 대출은 우리가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4번 더 높다 하면 안 되고 더 낮다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시중은행 대출이 모기지론보다 더 높은 편이다. 자, 대출자 입장에서의 금리 변동 위험은 어떻게 돼요?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고정금리인 모기지론이 우리가 이 시중은행의 CD 영동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우리가 더 높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5번 지문도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대출금리를 봤을 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이고 상환 방식은 원금 만기일치 상환, 대출금은 만기 전액 상환하고 매 기간 이자만 갚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잘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선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22번 문제로 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에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번 나누는 것보다 유리하다 하니까 틀렸죠. 기간 중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죠. 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중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인 코픽스 영동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맞는 지문이고, 3번 CD 영동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인 CD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신속하게 전가가 되죠. 맞는 지문이고, CD 영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CD 금리가 상승한다. 자, 여러분, 이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리는 상승합니다. 1번 틀렸고, 대출 시점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겠죠.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 자, 대출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고정금리, 우리가 대출 금리가 이 변동금리 대출 금리보다 이게 높게 나타나죠. 높은 이유는 뭐예요? 높은 이유는 대출 시점에서부터 만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현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 대출금리보다 높다 얘기죠. 그래서 우선 1번, 2번 정답. 3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증가하죠. 줄어든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증가합니다.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자, 대출 금리가 우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 자,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다. 이렇게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았다. 그러면 예상 인플레이션이 2%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4%다. 높으면요, 이 2%만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자, 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뭐를 발생하죠? 실질,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실질 이자율을, 명목상의 대출 금리는 변화가 없지만 실질 금리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이 채무자인 차입자는 유리를 하고요, 채권자인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불리합니다. 차입자는 화폐 가치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서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차입자는 유리하고 대출자는 불리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자 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금리는 상승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집니다. 그만큼 금융기관의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높아진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정금리 저당대출이 나오겠죠. 자, 이
금리 대출에 있어서,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금리 상승기에 자,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우리가 저당 이자율, 대출 이자율, 약정 이자율보다 고정금리일 때 높게 되면은 우리가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낮은 대출 금리로 갚는 차입자는 이익을 얻게 되겠고 대출자는 손해를 보죠. 이때 금리 우리가 변동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되는 거죠.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자에게 발생합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하락기에, 금리가 하락을 할 때는 차입자는 우리가 높은 대출금리로 갚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반대로 대출자는 이익이죠. 이때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차입자에게 발생을 하죠. 그럼 차입자가 손해를 보니까, 이 경우에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거든요. 이 조기 상환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만약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이 높은 이자를 얻게 될 기회를 상실하면서 우리는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이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의 차이가 뭐냐? 자, 이 명목 이자율 금리와 실질 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바로 요거 넘어가면 차이가 바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이자율이고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자,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에 비대칭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보다 통상 어떻게 돼? 이자율이 낮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통상 이자율이 낮다. 변동금리 저당대출에는 정기적으로 대출자와 차입자의 재협정에 의해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재협정 이자율 저당 방법이죠. 재협상 또는 재협정 이자율 저당 방법이 있어요. 재협정 이자율 저당 방법 또는 재협상 이자율 저당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법도 있다. 재협정 이자율 또는 재협상 이자율 저당 방법이라고 합니다. 25번 향후 시장에서의 이자율은 점차 인상될 것으로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 밑줄 이게 포인트고, 주택 구입 자금 수요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급여 생활자로서 장래를 감안해서 매월 융자 상환액이 고정되기를 원한다. 자, 밑줄은 매월 융자 상환액이 고정. 밑줄 이게 포인트인데, 공인중개사인 당신은 이런 고객에게 어떤 방식의 대출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러분, 이자율이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은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차입자 입장, 여러분 차입자 입장에서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우리 어떻게 돼요? 권해야 되겠고, 또 융자 상환액이 매월 고정한다는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권해야 되겠죠.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우리가 보인다면은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에게 불리하죠. 시장에서 이자율이 오르면은 금리 변동이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불리하죠. 1번 정답. 대출 이자율은 개인별 신용의 위험도. 자, 여러분이 이렇게 차입자의 신용에 따른 가상금리죠. 이 가상금리는 이 차입자에 있어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을 합니다. 2번 맞고, 3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 저당 대출입니다. 고정금리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고정금리 대출에서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하죠. 여러분이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그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이 됩니다.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이죠. 자, 시중은행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CD에 연동하는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27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존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우리가 높은 편이다. 왜 그럴까요? 이 차입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신속하게 전가하죠. 즉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입자 입장입니다. 대출자 입장이 아니라 차입자 입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1번 맞는 질문. 2번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 대출자는 기간 중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죠. 예,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4번 나눠 받는 게 유리합니다. 변동 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신속하게 전가되기 때문에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이 크죠. 그래서 3번 맞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설정 비용 등 대출 수수료의 부과나 조기의 중도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이자율과 계약 이자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이자율이 계약 이자율보다 높게 형성이 되죠. 맞는 질문. 모든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변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에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출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 하니까 틀렸죠. 일반적으로 낮은 편. 변동금리 대출의 대출금리가 이 고정금리 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고정금리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최근에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저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상주택을 담보로 2억 원짜리 역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이 사람이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은 얼마냐? 자,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 자, 매월 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역저당 설정한 금액이죠. 자, 역저당 설정한 금액 얼마? 2억 원. 이 2억 원이 기간 말 상환액이죠. 2억 원이 바로 기간 말 상환액에서, 자, 그러면은 이런 기간 말 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가 감채기금 개수를 의미하죠. 감채기금 개수를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연 이자율이 12%인데 문제는 월이니까 매월이니까 월로 가야겠죠. 12개월로 나눠주고 우리가 10년인데 이 10년은 몇 년? 우리가 1년은 12개월이니까 120개월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월로 가야 되겠죠. 자, 29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하는 업무, 또 주택저당채권 보유하고 주택저당채권 평가 및 실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업무,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 국민주택기금 관리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정답입니다. 자, 30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 자,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우리 주택연금 제도죠. 예.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계층에 있어서의 노후 생활자금 용도 지원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이용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이죠. 그리고 이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영장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확정 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자 중 영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까지입니다.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 자,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이고, 자, 오피스텔, 상가,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하죠. 자, 주택이 상가와 같이 있는 건물, 상가 건물과 같이 복합 용도의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2%를 최종 대출 실행 시에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보증자에게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초기 보증료 이것을 지금 법 이제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 4번 지문은 좀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번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 우리가 해야 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또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주택연금 총액과 주택 처분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건데, 자, 주택연금 총액이 5억이고 주택 우리가 처분 가격이 7억이다. 그럼 남죠. 그래서 이 남는 부분은 누구에게? 우리가 가입자에게, 우리가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죠. 주택연금 총액은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이 4억이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할 수 없다. 공사 부담이죠. 이런 경우 시험에 많이 출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 5번 정답입니다. 31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연금이라 하면 이 질문은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주택 소유자가 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형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종신 방식이죠.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요거 4번은 확정 기간 방식입니다. 5번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 채권은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어떻게 돼요? 뭐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세 채권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뭐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뭐 이런 채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 주택연금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주택담보 우리가 노후연금 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4가지 경우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 4가지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우리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만 60세가 아니라 농지연금제도는요. 주택연금과 달리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우리가 65세 이상이라는 거.
농지연금 제도인 경우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신청인의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영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합산해서 신청인의 총 소유 농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어야 한다. 지급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종신형이 있고 또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우리가 방식이 있다. 뭐죠? 기간형 방식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5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 그리고 자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택금융의 기능이고요.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이죠. 주택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죠.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DTI 차주상환 능력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맞는 지문이고 자,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것은 2차가 아니라 제1차 저당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4번 정답.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우리 비해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은 적다. 여러분 이건 많이 우리 배웠던 지문이니까 5번은 쉽게 이해가 될 거겠죠.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저당의 유동화, 이 저당 시장의 구조와 MBS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